제가 발표할 주제는 통관시에 주의할 사항들이고요. 보통 초기에 이렇게 이제 수출을 좀 해보고자 준비하시는 기업들은 보통 샘플 들고 해외 바이어 상담이나 전시회나 이런 거를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요. 수출 준비를 조금 하시던 분들은 아마 통관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아마 많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좀 한국하고 시장 환경이 다르고 한국하고 유통 관련 규정이나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멀쩡하게 잘 유통되던 제품도 중국만 들어오려면 꼭 통관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깨닫게 돼서 통관 쪽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바이어가 수입을 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들과 그리고 이러한 비과세 장비나 이런 걸 해소해주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간략하게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 그리고 통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2003년도에 이제 처음 중국에 왔습니다. 그 후에 중국어를 공부를 해서 2007년에 이제 청도무역관에서 코트라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었고 담당했던 업무는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하고 투자기업 지원센터. 이 당시에는 이제 중국 투자 러시가 불던 시절이어가지고 칭다오 이쪽에 굉장히 많은 한국 투자기업과 진출 기업과 교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균 많을 때는 한 25만 명 정도까지 교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요. 그 후에 이제 공동물류센터를 운영을 담당을 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물류, 통관, 물류, 창고 이쪽 업무를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지사화 사업 담당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 가입했던 지사화 업체와 인연이 되어서 제가 중국 쪽에 파트너로 독립을 해서 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청도에서 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제품은 이제 벽지, 바닥재, 타일, 인테리어 필름 이런 제품들이었었는데요. 당시 저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재고를 두지 않고 여기서 유통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고 없이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게 빠른 통관 시간을 경쟁력을 가지고 거래처들에게 샘플분만 배포를 해놓은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선적을 해가지고 통관을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벽지라는 제품 특징이 칼라 수가 한 25,000에서 3만 칼라가 나오기 때문에 재고를 둘 수 없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샘플분만 배포를 해놓고 주문을 받은 다음에 매주 이제 월, 수, 금 이렇게 이제 한국 인천에서 회의 인턴을 쓰는데 그 배에다가 이제 월요일 오전까지 주문을 받아서 월요일 저녁에 출항하는 배에 실으면 화요일 날 오전 한 10시쯤에 이제 청도항에 도착을 하고요. 그때 이제 바로 수입 신고를 해서 오후 한 2시에서 3시, 4시쯤에 통관을 마친 다음에 저녁에 이제 전국으로 구입 배송을 시작을 해서 거래처들한테 이제 발송을 했다라는 형태로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통관 쪽에 생겨서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한 8컨테이너 정도까지 수입을 해서 유통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통관 노하우가 제가 이제 푸트라 근무할 때 공동물류센터를 이제 담당을 할 때가 이제 한국의 신선 우유가 처음 중국으로 이제 들어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통기한이 9일짜리였었는데 똑같이 이제 일요일 생산해서 월요일 선적하고 화요일 통관해서 저녁에 이제 배송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으로 여기 청도에 저스코 같은 대형마트에 중국에서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럴 때 이제 알게 되었던 해관이나 해관인데 굉장히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관 쪽에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같은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현지화 지원 사업이라고 중국 진출하는 식품에 대해서 이제 비건 세장벽 해소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 거기 수행사로 지금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는 칭다오와 상하이 그리고 한국의 통관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국 시장 준비하실 때 전시회 준비, 전시회 참가나 바이어 미팅, 홍보자료 제작, 시장 조사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통관자라는 건 이제 바이어를 만나서 어느 정도 이제 주문을 받았는데 이제 한 발에 들어도 이거는 받고 싶다라고 해서 선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통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미리 아셨으면 준비하고 대처를 했을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전시회나 수출을 준비하기 전에 같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과연 이제 제품을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품목인가, 그리고 통관 시에 특별히 요구되는 인증이나 검역사항들의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관세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해서 HF 코드랑 확인을 해서 이 제품이 중국에서 관세를 내고 들어왔을 때 가격적인 경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표권 같은 거는 어떻게 보호를 받으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시고 같이 이제 수출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중국은 수입이 공산품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취급했던 벽지 이런 거는 그냥 신고하면 관세 몇 프로 내고 통치세 내면 바로 이제 컨테이너 끌고 나오는, 컨테이너가 이제 빠져 나오기만 하면 차 대기에서 끌고 나오는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식품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가 이제 통관이 많이들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저희는 지금 성당에서는 식품이나 화장품도 다 똑같이 월요일 들어오면 화요일날 통관을 하고는 있고요.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셔야 될 게 제품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제품이 어떤 원료와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화장제는 어떤 내용이 표기사항으로 들어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심사,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식품은 이제 제품이라고 제가 빼가는 표시를 했는데, 제품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수입 통관 여부를 바로 알 수가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행정이라고 되는데 이게 사전에 중국 정부에서 위생 등록을 하고 위생 허가를 받은 후에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중간에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예전에는 길게는 한 7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까지 걸리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품이 런칭이 돼서 한참 이제 한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봐가지고 중국에서 자기도 좀 유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컨택을 해가지고 유행허가 진행을 했는데 한 8, 9개월 지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유행이 좀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바이오가 이거는 자기가 좀 같이 고려를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괜히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대신 최근에 이제 이런 행정 허가 제도가 경매 책임의 등록 제도로 바뀌면서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길게 걸리는 데는 한 4개월 정도, 짧게 걸리는 데는 한 2달 정도면 인허가를 받고 수입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중국 수출 시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포장지에 이제 한국에서 런칭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허용된 원료였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원료는 중국에서 수입이 허가가 안 되는 원료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통하던 제품의 팩이나 이런 패키지를 중국형으로 맞춰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바이오와 연락이 두절됐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위생허가 제도라는 건 한국의 기업이 한국의 기업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 재화 책임회사라는 회사를 수립을 하고 지금은 경내 책임회사 제도를 두고 있어서 수출자가 당장 바이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제품을 중국 내에서 등록을 해줄 파트너를 구해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종 경내 책임회사 수립을 할 때 좀 천차는 데를 하면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연락이 두절되거나 하면은 막상 대형 바이어를 찾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스폰서를 받아야 돼. 위생허가에 대한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해서 수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내 책임회사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좀 검증된 업체를 통해서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위생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일단 수출을 할 때 이 위생허가증 상의 내용하고 이제 실제 선적되는 제품이 이제 라벨이나 표기사항이나 이런 거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통관이 지연되거나 보류가 되고 다시 이제 서류 개정 작업을 통해서 통관을 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위생허가 받기 전에는 사이론이나 핸드크림 형태로 어떻게 보면 밀수죠. 중국을 밀수출을 해서 중국 바이어들도 많이 이제 그렇게 받기를 원하지도 합니다. 워낙 세금이 높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관세를 1%까지 낮춰줬다고 하더라도 정치세, 그러니까 한국의 부가세 개념이 한 13%가 나오니까 그거 아끼려고 그냥 뭐 한솔 팔레트를 정상 수입해서 무관단 위생품 갖춰놓고 그리고 막 키로당 뭐 얼마씩 가져오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유통을 하다가 위생허가 없는 상태에서 유통을 하다가 그 제품이 히트가 됐는데 중국에는 이제 이거를 정식으로 등록을 하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제품 스펙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보통 이러한 내용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식품 같은 경우는 중국 규정을 한국의 제조업체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허용된 원료가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허가된 지가 한 2년 정도가 채 안 됐을 겁니다. 한국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로니아 음료도 있고 분말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제품이 있는데 이런 거를 모르고 이제 바이어 미팅을 했는데 소규모 바이어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원료의 제품이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전시회나 상담에 나오면 구매팀에서 나와가지고 좀 팔릴 만한 제품, 기존에 못 봤던 제품을 좀 많이 찾아다니시는데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제품 가격 괜찮고 관세를 따져보니까 괜찮고 했는데 막상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있던 원료가 이제 아로니아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거 한국에서는 다 먹는 건데 이게 왜 이 성분 때문에 수입이 안 되냐 라고 하면 중국에서 아직은 이제 위생부에서 한국은 식품을 제조할 때 그 식품공정이라는 데 있어서 어떤 성분 빼고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 반대예요. 어떤 성분이 있고 그 성분만으로만 이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음료 아스파탐 이런 첨가제가 있다 하면 아스파탐을 첨가할 수 있는 제품군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는 넣으면 안 되고 어디에는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면 킬로그램당 얼마만큼 넣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르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식품 포장지에 다 써 있잖아요. 대합 비율이 간단하게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한글로 적시된 표현이더라도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이게 규정에 어긋난다 하면은 통관이 안 되고 운 좋게 통관이 되더라도 중국의 행정당국에서 단속을 할 때 걸리면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대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거랑 내용이 이어졌는데 그리고 중국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제 중국어 규정에 맞춰서 중문 라벨을 제작을 해서 제품
하고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정도 이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뭐 이거 틀리는 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 이렇게 표명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중문 라벨을 만들어가지고 부착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중국에서 통용되는 중문 라벨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한 규정에 맞춰서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제품 사이즈에 따라서 글씨 크기, 글씨에 대한 뭐 이렇게 바탕체 뭐 이런 불림체 이런 게 있죠. 글자 체까지 중국에서 규정, 국가 표준에서 제정해놓은 그 딱 틀 안에서만 제작을 해야 되는 지문이 있고요. 영양 성분 같은 경우도 한국은 킬로칼로리로 표시를 하는데 중국은 K줄로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환산을 해서 표기를 해가지고 부착을 해야지만 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료 같은 경우도 뭐 모가피 이런 제품, 모가피 캔디 이렇게 만들었는데 모가피는 중국에서 완전히 이제 중약재로 분류되어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모가피를 일반 식품에는 첨가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모가피를 넣었을 때는 이 모가피가 한약재로서 보유한 부위의 효능 같은 게 있거든요. 사람의 뭐 혀를 뭐 왕성하게 한다는 이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모가피를 단지 향만 내기 위해서 모가피 캔디라고 만들었을 때는 이거는 중국에서 수입 통관이 안 돼요. 인삼 같은 경우도 현재는 뭐 인삼 모형균 같은 경우는 이제 식용 가능, 그러니까 이 제품을 먹어도 되는 사람을 중문 라벨에 표기한 상태에서는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6년균 같은 경우는 중약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건품 인증이라는 어려운 뭐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수입을 할 수가 있고요. 보건품 인증 같은 경우는 대략 품목당 7천에서 8천만 원, 기간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통 한국에서 임상 실험을 하죠. 정관장, 모형삼, 홍삼정 같은 경우는 면역력 강화에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면역력 강화되는 부분을 실험 검사를 통해서 입증을 받아야지 이 보건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가피라는 효능이 있는데 모가피 0.2%를 넣고 모가피 사탕이라고 만들면 그거는 보건품 인증을 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현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건품 효능 인증을 받은 이런 중약재 성분이 들어간 제품만 유통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에서 자사 제품에서 이런 중약재 성분이나 중국에서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제품을 만드는 유형도 이렇게 환처럼 만들거나 탑셀처럼 만들어서 일반 식품인데 약간 뭐 숙취 해소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성으로 만드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국에서는 아직 그런 제품 유형은 일반 식품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판으로 만들었다라든가 탑셀 형태로 만들고 중문 라벨에 뭐 하루 3번 아침에 하나 점심 하나 이건 일반 식품에서 볼 수 없는 표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식품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제품 포장지 같은 경우는 포장지를 변경을 해서 수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중국 국제 무역을 할 때 제품에 대해서 HS 코드를 찾으면 관세율이 나오죠. 그리고 관세율이 높게 300%씩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관세 장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높은 관세율이 아닌데도 중국의 수입이 많이 어려운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나오는 비관세 장벽이 원료와 첨가제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이제 한국산에 대해서 수산용,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성분이 0.1%라도 들어가면 수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의 뭐 구제역 검역 협정에 의해서 구제역 발생 국가에 특산물은 수입이 안 된다. 이게 또 상호 조약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조항이 있고
이거를 좀 풀면은 한국에 많은 제품이 좀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보건식품 인증 여기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고, 그리고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 캔디 같은 경우도 뭐 TV 광고 보면 비타민 1000mg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중국은 굳이 그렇게 들어가도 인체에 뭐 득이 되는 부분이 없다 그래가지고 비타민 같은 경우는 첨가 제한량을 킬로그램당 500mg 이내로 제한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상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는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킬로그램당 500mg으로 기준을 맞춰서 제조 공정도를 제출을 하고 수입을 해야 됩니다. 뭐 굳이 이렇게 품목 제조 보고서까지는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식품 수입할 때 사전에 이제 필요한 자료가 성분 배합금 그리고 제조 공정도, 외포장지 전개도, 그리고 영양 성분 분석표 이렇게가 있으면 이 제품의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을 해서 수입 가능 여부와 이제 관세율, 액세스 코드를 확인을 해서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8하치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중국의 식품안전법이라는 매우 엄격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규제한 거에 대한 행정처벌을 위해서 파파라치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적발을 해서 구매를 하면 그 구매 금액의 10배를 배상해 주는 게 이 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시장에서 이제 수입식품에 대해서 라벨을 이렇게 유심히 사진을 찍고 다른 전문가 집과는 다시 사무실에서 그 라벨이 뭐 규정에 맞는지 검토를 하고 규정에 안 맞는 라벨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다른 조가 구매를 하고 다른 조는 소송에 투입을 해서 이제 업체와 협상을 하고, 한국의 유명한 업체들도 많이 이런 18하치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요. 최근 추세는 악의적으로 좀 이렇게 잡아서 소설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이 유통상 되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추세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이제 식품안전법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10배 배상금을 내고요. 여기 이제 사례에서도 한 550위안 정도 인삼차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용 적합분 5년근 인삼이더라도 들어가면 14세 이하 어린이와 수유기 여성과 인삼분은 먹지 말라는 표현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표시를 안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550위안의 10배인 5,500위안을 배상을 했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이제 판례고, 이 18하치들은 한 개 이제 판례가 나오면은 그 후에 이제 다른 많은 제품들은 그냥 소송을 해서 봤지 이거 어차피 소송하면 지는 거니까 한 7배, 8배에서 합의하자 하고 또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소송을 당해서 법원에서 부르면 업자는 가야 돼요. 유통업자는 가서 재판에 참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칭다오에 있는데 상해 법원에서 뭐라 그런다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원에서 오라고, 중경에서 오라고, 뭐 사방군데서 이제 소장이 날라오죠. 그러면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그 18하치와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제 주변에도 여러 피해 사례가 있었고, 저도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화장품의 비과세 장벽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위생 허가 제도고요. 일단 경매 책임 회사를 두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위생 허가를 받고 수입을 하더라도 수입되는 과정에서 이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그 경매 책임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이제 특수와 비특수 화장품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비특수 화장품은 좀 간단하게 위생 등록을 마치고 수입을 할 수가 있고요. 비특수에 해당되는 내용은 샴푸 린스나 이런 기초 피부 보습 용품 같은 경우는 비특수로 분류를 받아서 위생 등록을 하고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특수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발모 기능, 탈모 방지, 체형 관리, 염색, 파마약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가 돼서 좀 더 까다로운
시경 검사와 위생 검역을 마친 다음에 수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 인증, 한국도 이제 KC 인증이 있는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는 뭐 수입이 크게 어려운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미용용품 많이 문의하시는데 뭐 요즘 이렇게 니들 패치라고 비비면서 바늘 같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미용 의료기냐 이거를 그냥 미용 기구로 보냐 하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효과가 없는 이상 보통 지압식이거든요. 좀 눌러주는 뾰족한 게 이제 눌러주는 형태다 보니까 이거는 미용 기구로 그냥 간단한 바로 이제 수입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가 굉장히 좀 엄격하긴 한데 우리 제품이 뭐 최고의 원료로 만든 이런 내용을 썼다가는 이제 바로 광고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데 벌금은 최하 20만 원부터 하기 때문에 뭐 괜히 홍보 잘못 썼다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이제 강의 자료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요. 한국에 이제 계신 분이 외포장지를 이렇게 중국 수출하겠다고 만드셨어요. 보기에는 잘 만들었다, 한글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그 규격에 다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어디 지원 받아서 유명한 뭐 좋은 컨설팅사를 통해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기준으로 보신다면 이제 홍삼정이잖아요. 이렇게 액체 상태로 된 홍삼정이기 때문에 HS 코드를 확정을 하면 202-9900 관세율은 현재 이제 원래는 35%였는데 이제 2018년 조정 관세로 돼서 5%가 됐어요. 2018년에 이게 조정이 된 거고 저희가 한국의 중국하고 FTA를 2015년 12월에 체결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체결된 내용대로 FTA 5년차 2019년도에는 26.25%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현재 이제 조정 관세로 계산을 하면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를 5% 내고 통관을 할 수가 있고요. FTA를 끊어서 냈을 때는 26%의 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저렴한 거는 APT라고 이제 아세안 태평양 협정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데 이 양식을 제출했을 때는 4.2%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품을 보실 때 그냥 일반 세율만 보지 마시고 FTA와 앞타 세율 이렇게 같이 확인을 해서 가장 낮은 세율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수입을 하시는 게 수입업자한테는 가장 유리하고요. 바이오 미팅을 할 때도 우리가 뭐 이 제품은 우리가 AP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하니 상대방에서는 4.2% 관세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이어들이 많이 좋아할 겁니다. 이건 HS 코드 분류를 할 때 이게 이제 조미김과 김스낵 그리고 비스켓 이렇게 있는데 같은 김을 사용한 원료더라도 이제 원료의 함량 비율과 어떤 공법으로 제조를 했는지 뭐 구웠는지 삶았는지 튀겼는지 말렸는지에 따라서 HS 코드는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 공정도가 그래서 필요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본다면 조미김 같은 경우는 뭐 수율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관세하고 FTA 관세율하고 APTA 관세율하고 다 다르죠. 반드시 이 세 가지 항목을 확인을 해서 수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표준 그러니까 GB라고 구원자 병원을 줄여서 이제 GB라고 쓰는데요. 이제 이 홍삼 제품이 들어왔을 때 중국에서 한국은 식약청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하는지 검사 항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납에 대한 지표가 있고 주사업에 대한 지표가 있고 샘플 시료를 5개를 채취를 해서
그 중에 뭐 2개 이내로 뭐 10의 2승, 10의 4승 그 사이에 이내로 이제 세균이 나와야지 합격 범위고요. 뭐 여기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는 5개의 시료에서 단 1개의 시료에서도 한 마리라도 검출이 되면은 폐기가 되는 거죠. 통관이 불합격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런 거를 나중에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같은 경우 좀 만들어 놓고 멸균을 안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세균 같은 게 금방 번식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미리 이제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사전에 시험 검사를 통해서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성분 배합인데 과당부터 해서 뭐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보면은 이제 한글명 중국 이제 식품공장에서 지정한 정확한 이제 명칭이 있고요. 그 하나하나 첨가제마다 이렇게 GB2760에서 한도 조절제로 각 품목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 이제 모두 검토를 한 후에 수입 가능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치자청 색소 같은 경우는 일반 식물 음료에 첨가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문을 제공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원료 및 함량 부분, 표기사항 부분에 이거를 다 더하면은 100%가 안 나와요. 이 반드시 100%가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원료산 배합률에서 홍삼 근과 미삼이 있는데 미삼은 아직 중국에서 이제 또 허용이 안 된 원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걸 하려면 이제 홍삼 근이라는 그 원료산 배합률 부분을 아예 그냥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글 표기사항인데 본 제품은 뭐 건강식품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건강식품이라는 부분도 이건 일반 식품이지 건강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사항 부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임의로 해서 통관이 안 되거나 뭐 시장에서 파파라치한테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실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영양 성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KJ라고 표시가 되죠. 킬로칼로리가 아니고요. 그걸로 이제 정확하게 변환을 해서 입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AT에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 이 식품이 중국 내에서 원료와 첨가제를 분석을 해서 수입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드린 다음에 기존에는 CIS라는 중국 출입국 검역 관리소가 있었는데 그 산하에서 산하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이 제품은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중국 규정상 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해주는 확인서를 만들어주죠. 이게 있으면 수입을 할 때 해관에서도 언제 이걸 다 이제 다시 첨가제와 이런 거를 신제품이 들어올 때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제품을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검사가 완료된 제품이다라는 거를 확인을 받고 그래서 이제 바로 통과는 빨리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거 받으시면 AT에서는 90% 비용 보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식품 하시는 기업들은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면 꼭 이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에 들어올 때 표기사항을 이제 식품 같은 경우 수입 들어올 때 백라벨을 제품에 부착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라벨 인쇄비도 나오고 부착하는 비용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품의 원가 상승에 크게 이제 하는데 한 박스에 만약에 제품이 30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 이거 뭐 인쇄 부착하는데 한 0.5리안 한국 돈으로 한 100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한 박스에 30개면 3,000원에 대한 비용 증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수입 도매 업체 같은 경우는 한 박스 수입해서 30원, 15원, 20원 정도만 남겨도 괜찮은 거거든요. 실제로 라면 같은 경우는 40리터 한 컨테이너 수입을 해도 남는 거는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500개 안 돼요. 정도로 가격이 이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라벨 이쪽은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아예 포장지 자체를 중국어로 만들어버린 이
이게 중문 포장지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제품을 만들면은 별도로 이제 라벨에 대한 인쇄 비용이나 부착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원가를 절감해서 수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일단 원가 절감이 되고 그런 게 있지만 딱 봐서 이게 수입 상품이라는 분별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일부 바이어는 그냥 라벨을 붙여서 가져오는 거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바이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AT에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 비관세 장벽 자문 해소라고 해서 그 첨가제 원료와 첨가제 부분 그리고 제조 공정이나 외포장 부분을 심사를 해드리는 자문 보고서를 써드리고 있고요. 그 수입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라벨링 그 라벨 금방 라벨 확인서를 만들어 드리는 거에 비용. 그러니까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은 무료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벨링을 할 때는 90%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한화도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규정하는 위생 검역 검사에 대한 내용을 중국에 있는 실험 검사소에서 받는데 그거에 대한 검사비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표 같은 경우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의 식품기업이 중국에 이제 식품 상표를 등록을 할 때 상표 등록비의 90%를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자가 이제 한국에서 수출할 때 준비해야 될 서류인데요. 먼저 이제 HS 코드를 확정을 하고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가 먼저 작성이 되죠. 이제 발주서에 이제 제품 목록하고 단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발주를 받았으니까 계약서를 처리를 해서 계약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제 배를 뭐 잡아서 상대방이 요청하는 뭐 칭다오항이나 이런 데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배 표를 끊었다는 증서 형태로 이해를 발급을 선화증권인데 편하게 이제 표를 끊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배에 이제 컨테이너와 스페이스를 확보를 했으니 언제 출항을 해서 언제 어디 항구에 도착하는 서류가 나오고요. 그 후에 이제 원산지 증명서, 식품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발급처는 이제 대한항공회의소나 관세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양쪽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 또 특이한 사항 같은 뭐 생수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또 이걸 발행을 해주고요. 뭐 유제품이라든가 뭐 밑에 있죠. 동식물 검역증을 요구하는 케이스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 되고요. 식약처에서는 이제 영문 위생증명서, 헬스 서티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출할 때 주의사항이고, 그리고 제품에 관련해서는 성분 배합비, 그리고 공정, 영양성분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한국하고 이제 수입자가 한국에 있는 창고에 가서 물건을 출고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위생증을 발급을 할 때 각 제품별로 이제 생산 일자를 기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 기입된 생산 일자하고 실제로 출고된 제품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서류 불일치로 해서 위생증을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중바이어 입장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도착하기 전까지 수입 신고하고 제품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출자에게 좀 당부를 해서 서류상의 날짜와 그리고 실제 출고되는 제품을 정확하게 맞춰달라 요청을 하시는 게 있고요. 서류 작성할 때 이제 서류상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제품명이 영문이 뭐 어디에는 뭐 ABC로 되어 있고 어디는 뭐 DCF 뭐 이렇게 좀 오차가 있다 그러면 또 서류상의 불일치로 통관이 거부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서류들은 사전에 확실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도 뭐 첨가하지 않았는데 검출되는 이런 첨가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이게
넣지 않았는데 나왔느냐에 대해서 소명을 해가지고 통관을 할 수 있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HS 코드 같은 경우는 뭐 1111로 하면 10%고, 1112로 신고하면 뭐 8%고 해서 이게 약간 양쪽으로 좀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의로 좀 낮은 관세율로 신고를 했다가 나중 돼서 중국은 한 3년 정도 소급해서 이제 조사해가지고 다시 이제 보충세를 납부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HS 코드 분석을 하고 애매하면 안전하게 그냥 높은 세율로 납부를 하시는 게 마음 편한. HS 코드 같은 경우도 한국과 중국이 약간 상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FTA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에 HS 코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규정하는 HS 코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추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발급하는 FTA 원산지 배추에 대한 그 HS 코드하고 중국에서 배추를 지정한 HS 코드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FTA 원산지 증명서를 포기하고 일반 원산지 증명서로 제출해서 통관을 했습니다. 일반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는 HS 코드는 기입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출할 때 어떻게 신고를 했던 수입국가에서는 수입국가 기준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일반 원산지 증명서와 또 FTA 원산지 증명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자가 저 아는 지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벨기에에서 분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총판 계약까지 맺고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수입 신고를 했는데 분명히 사업자 등록 중에는 유제품에 대한 경영 범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이 행정당국에서 유제품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수입 허가증을 받은 다음에 수입을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에 나오는 서류다 보니까 수입했던 제품은 수입을 하고 총판도 포기하고 막대한 비용을 손실을 봤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제품이나 올리브유 같은 경우도 별도의 수입 허가증을 받은 상태에서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칭다오항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오늘 전시회 되게 소감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청도가 그렇게 소비력이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 제품이 청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속된 말로 인천시 청도구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고 한국 교민도 많고 교민 시장도 많고 또 교포분들, 교선교분들 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서 한국에서는 특정 기업에서 수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땡처리 제품이 막 돌다가 화곡동 이런 데 도깨비 시장에 들어가는데 도깨비 밀수 해가지고 청도로 들어와요. 그러면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청도에서 막 팔리다가 이 제품이 맛있네 괜찮네 해가지고 생산자한테 가서 이 제품을 좀 수입을 하고 싶다라든가 해가지고 수출이 늘어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입 통관 같은 경우가 잘 준비하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청도 같은 경우는 교민 마트도 많고 한인 식당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물건을 갖다 놓기만 하면 전 중국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 몰 같은 경우도 청도에 이제 창고를 두고 전국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창고 같은 경우도 북경이나 상해보다는 일단 창고비가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통관이 빠르고 창고비도 싸고 물류도 잘 돼 있고 칭다오 같은 경우는 AT 센터에서 한 200억 예산 들여가지고 크게 이제 물류 창고를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청도에서 한국 식품 유통하시는 분들은 북경이나 상해까지 유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역거래 조건 같은 경우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제 기본적으로 FOB 단가를 많이 만들어 두시죠. 이거는 이제 인천항이든 한국에서 특정 항까지 이제 수출 나가는 배 위에까지 올려드리는 무역 조건이고요. CIF 같은 경우는
뭐 인천에서 출항을 해서 청도 도착하는 것까지 이제 그 해운비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단가표를 볼 수가 있고요. 무역거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GDP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좀 수입 통관 능력이 없어요. 좀 소규모고 하는 경우는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관세 증식세 내고 통관까지 마친 다음에 내수거래 형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무역거래 조건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하다. GDP 조건도 가능한 게 뭐 북경의 소규모 바이어, 뭐 상해 어디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면 그래도 한 200박스 나오는데 어느 하나라도 수입해줄 바이어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GDP 조건으로 칭다오에서 수입대행사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대금을 받아서 연소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꽤 있습니다. 중물 라벨 같은 경우도 수출자가 부착을 하냐, 비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입자가 이걸 부착을 하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미리 좀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는 이 수출 가격은 라벨 부착비는 포함이 안 된 거다. 이것도 비용이고 돈이기 때문에 물건 보내놓을 테니 알아서 청도에서 붙여가지고 통관해서 하셔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상 내용인 겁니다. 갑자기 이제 부딪힐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무역 협상을 하다 보면 금방 칭다오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도시고 소비력도 좀 별로고 뭐 전시회 나왔더니 뭐 사람들도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한데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이제 서울우 우유나 빙그레 우유, 빙그레 우유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뭐 40% 한 40컨테이너, 50컨테이너씩 들어오던 제품이고요. 지금 한참 잘 되는 뭐 크레미 같은 제품, 뭐 바리스타 커피,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엄청 낮죠. 한 달에 200컨테이너씩 들어오던 제품인데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모두 청도에 있는 기업들이 수입 유통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대박을 친 제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에서 바이어를 잘 만나셔서 하시면 뭐 중국 전국으로 이제 유통을 할 수 있는 뭐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청도의 기업들이 히트를 시킨 제품들을 사진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거는 자료였는데 제가 특별히 한번 모아본 거예요. 저도 오늘 오전에 전시장에 있었는데 좀 내일은 아마 오늘은 금요일이어서 기업에 이제 뭐 구매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토요일 뭐 주말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오셔서 많이 물어도 보시고 깎아달라고 흥정도 하고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사람이 많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